개인정보 수집은 이렇게.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알려야 할 고지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절차와 동의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용으로 구글의 심사를 거친 아동용 안드로이드 앱 절반 이상이 사용자 정보를 몰래 모으고 있다고 미국 버클리 대학 연구진에게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는 가정용으로 구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가족 스타 배지가 붙은 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가정용 인증은 아이의 연령에 적합한 품질 높은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사용자 합의 없이 위치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전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미국 구글 플레이에서 가족 스타 배지를 가진 아이를 위한 전용 앱 5,855개 중 약 57%가 잠재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코파,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앱은 안전할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앱 중 4.8%는 합의 없이 위치 및 연락처 정보를 공유에 대한 명확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는 합리적인 보안 대책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는 금지된 행동, 타깃팅 광고 목적이라고 생각되는 데이터 공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알려야 하는 사항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먼저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경우로는 물품 배송이나 전달, 예약 알림 서비스 제공 등 계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전 동의 없이 문자 발송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혹은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지만 경제적 기술적 사유로 동의 획득이 곤란한 경우, 요금액 납부나 미납 사실 알림과 같이 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시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 정보와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지만 동의를 받으면 수집 가능한 정보로 사상, 신념, 병력 등과 관련된 민감 정보와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에는 4가지 항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가지 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동의 획득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 업종의 특성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의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서면은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자우편은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전화는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 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게 됩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및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확인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고지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법정 고지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면서 굵은 글씨, 빨간색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집하는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보유기간, 마케팅 목적, 제3자 제공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굵은 글씨, 빨간색 등으로 하여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수집이용 선택, 제3자 제공 선택, 처리 위탁 선택 등 선택 항목은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저장, 제공, 파기 흐름을 이용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거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된 경우 편의를 위해 일괄동의 기능 도입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사항. 동의를 받아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때 최소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 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서비스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사항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경우로는 계약 이행 또는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하나 경제적, 기술적으로 뚜렷이 동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요금 정산을 위한 경우,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면 서비스 유형을 잘 파악하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종류를 조사하고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인터넷 회원제, 결제,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 수집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게시하고 선택 항목을 동의받아서 수집합니다. 반면에 선택 동의 항목은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앱 설치 시 접근 권한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 선택적 접근 권한을 분류 후 아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접근 권한 획득 시 안내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접근 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접근 권한이 필요한 이유, 접근 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앱 실행 시 접근 권한 고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접근 권한 고지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사례와 접근 권한 고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적 접근 권한과 선택적 접근 권한에 대해 앱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먼저 필수적 접근 권한의 경우는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과 해당 정보 및 기능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선택적 접근 권한은 필수적 접근 권한의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접근 권한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접근 권한이 필수적인지 선택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공개된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와 함께 해당 서비스 범위가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서비스와 접근 권한의 기술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을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앱 안내정보 화면,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여 접근 권한에 대한 고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아 설치 시 자세히 알아보기나 설명, 더보기란 등의 해당 고지사항을 게시함으로써 필수적 접근 권한과 선택적 접근 권한의 항목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앱 설치 시 또는 앱 실행 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고지하면 법령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게 되나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므로 두 가지 모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여 접근 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팝업 창 등을 통해 상기 고지 내용을 먼저 알려서 확인하게 한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선탑재 앱은 해당 앱의 최초 실행 화면에서 고지하거나 OS 최초 구동 화면에 고지하고 OS 설정 화면 또는 앱에 별도 메뉴를 개설하여 고지 내용을 게시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방법.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시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법정 대리인은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대리인의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친권자나 후견인을 말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선정 순위는 지정 후견인, 법정 후견인, 선정 후견인 순입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이 지정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는 일반 회원과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 경로 구분으로 시작되며 아동에게 법정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최소 정보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후 법정 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으면 아동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회신이 없으면 미동의로 간주하여 아동 및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획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 제공자 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 대리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카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셋째,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한 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습니다. 여섯째,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 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 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습니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하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름, 학년, 반, 전화번호, 부모 연락처, 부모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지속적인 학원 홍보 전화를 하는 데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수준별 교육 기본 과정으로 개인정보 수집은 이렇게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정보의 이전과 관련한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비교해보고 각각의 사례를 통해 고려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NS 등을 통한 이벤트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업무 위탁의 유형은 크게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이 수반되는 일반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전의 목적이 다르고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등 법률적 관계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 업무의 위탁을 구분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 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여부, 정보 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와 다른 사업장은 제3자의 관계이므로 사업자는 고객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장에 제공 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 안내 사항으로 5가지 필수 사항인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안내 내용 중에서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은 다른 글자보다 20% 이상 크게, 진하게 작성해서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처리 위탁은 A사에서 B사로 개인정보가 별도의 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개인정보의 이전일까요? 그 중에 제3자 제공은 이전받는 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처리 위탁은 이전하는 자의 업무 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위탁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활용 형태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활용 형태 면에서 제3자 제공에서 제3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자사의 업무에 활용합니다. 일례로 쇼핑센터가 보험사, 제3자와 업무 제휴를 맺으면 보험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자사의 영업에 활용합니다. 이에 반해 처리 위탁은 제3자, 수탁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위탁자의 업무에 활용합니다. 쇼핑센터에서는 택배회사 제3자와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제공받은 정보, 주소를 전달하여 배송에 활용토록 합니다. 사례를 좀 더 살펴볼까요? 먼저 제3자 제공은 쇼핑센터가 보험사 상품의 텔레마케팅을 위해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일, 항공기 회사가 면세점의 세일 행사 안내 DM 발송에 이용하도록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일, 영화관이 제휴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위해
고객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는 일, 리조트가 렌트카 업체에게 할인 이벤트 홍보 SMS 발송에 이용하도록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처리 위탁은 쇼핑센터가 자사상품의 텔레마케팅을 위해 고객 정보를 외부 콜센터에 제공하는 일, 항공기 회사가 IT 업체에게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일, 영화관이 포인트 적립 등 멤버십 서비스 운영을 위해 고객 정보를 마케팅 업체에 제공하는 일, 리조트가 객실 전화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3자 제공의 이해와 사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제3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 이외의 모든 개인, 법인, 조직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자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제휴 마케팅, 공통상품 판매, 기업 간 업무 협약 등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개인정보의 공유는 저장 매체를 이용하는 등 물리적 이전이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를 통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3자 제공 시에는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고지 의무로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사항,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실, 목적 외로 이용 및 제공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동의 항목은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3자 제공 동의 시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은 제3자에게 있으므로 이용자의 제3자 제공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가령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동의 목적을 벗어나 동의 없이 보험사와 같은 제3자 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A 대형마트는 경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에게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작성 시 연월일과 휴대전화번호가 제3자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하여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이해와 사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제3자 수탁사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파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처리 위탁을 받는 자, 수탁자 및 처리 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실을 이용자, 즉 정보 주체에게 위탁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만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음 4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수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해야 하며,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위수탁 시 조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탁자는 자신의 업무 중 위탁하여 수행할 업무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여 업무 위탁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수탁자 간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수탁 문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유의사항은 수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위탁사에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세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수탁하는 경우 민감정보인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 경력과 같은 자료를 위수탁하는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면 그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위탁될 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품 이벤트 업무 대행 등 위탁 업무가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처리 방침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탁 계약 체결 시 수탁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계약 서류 등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과 항목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 체결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 관리감독, 법규정 위반의 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 위탁을 계약 전, 수행 중, 업무 종료 후로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 전에는 위탁자는 위탁할 업무의 개인정보 위험성,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위탁하여 처리할 개인정보의 범위의 사전 협의 등을 확인하고 위수탁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살펴보고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수행 중에는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는지 여부와 점검하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안전한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조치의 의무,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업무 종료 후에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파기 요청 등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창구가 마련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외주업체를 통해서 발생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위탁 시 필수 사항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를 누락하여 계약서에 미반영되었다거나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수탁사 교육 및 실태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소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위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 등이 있습니다. 목적외 이용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수집 이용 목적을 벗어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한 성형외과에서 이용자는 진료를 위해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서는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이용하여 병원 홍보에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진료 목적의 촬영만 동의받은 경우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개인정보 위반입니다. 진료 결과 사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받은 수집 및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좀 더 살펴볼까요? 이용자는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졌으나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에 반하여 광고성 TM 등에 활용한 통신사업자의 경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관광가이드 대행사가 이용자에게 마케팅 업무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실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위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정보 DB 접속 권한에 대한 통제 미흡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사의 IT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의 지인은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부탁하였고 해당 직원은 사내 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및 유출하여 지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 취득 과정 확인 중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DB 접속 권한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였지만 업무 수행 감사가 부재했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 직원의 보안인식 미흡으로 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임업체에서는 고객정보 DB 운영을 외주업체에 위탁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시스템에 접근하여 업무 목적 외로 고객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조작하고 로그를 삭제하여 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외주업체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유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외주 용역 직원의 핵심 정보에 대한 원격 접근 허용, 관리적 기술적 통제 대책 미수립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사의 IT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위탁사 시스템에서 고객 정보를 본인 PC로 다운로드받아 대부 광고 업체에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외주 용역 직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관리 미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사는 외주업체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책임자 승인 하에 내부 직원과 함께 화면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주 직원과 내부 직원이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내부 직원 부재 시 외주 직원은 내부 직원의 아이디로 총 1066회 개인정보에 접근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려면 관리적 기술적 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외주 직원에 대한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주업체 직원 A씨는 노트북을 통하여 위탁사의 IT 시스템 서버에 삭제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 IT 시스템이 마비되어 최소 80억 원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사의 시스템 계정 비밀번호 관리는 물론이고 외주 직원의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또한 부실했음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마지막은 내부 자료에 대한 통제가 부족했던 사례로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신제품 설계도 및 고객 정보를 경쟁사에 전달하여 부당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위탁사는 경쟁사에서 동일 기능 제품 선출 시와 마케팅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수준별 교육, 기본 과정으로 협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정보, 이럴 땐 조심.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와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고유식별 정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고유식별 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데이터 유출로 인한 수십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스튜어트 매드닉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의 개인정보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2023년 증가세의 주요 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26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2021년 11억 건에서 2022년 15억 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 2013년과 비교할 때 2022년 데이터 유출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3년 9월 말 데이터 유출 사건이 2022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80% 이상이 클라우드에 보관된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사이버 범죄자들의 표적은 명확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클라우드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개인 소비자 데이터를 위협하고 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라며 2023년에도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에 저장된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위협이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개인은 암호화 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는 22일 유럽연합으로부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벌금 12억 유로를 부과당했습니다. 이유가 개인정보 침해 관련으로 빅테크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최대 규모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이날 메타에 대해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지속적으로 전송해왔다며 EU의 규제 당국을 대리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DPC는 5개월 안에 이를 시정하고 미국으로 옮겨진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장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GDPR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아마존이 이용자들의 고유 정보를 무단 수집해 룩셈부르크 개인정보감독기구로부터 7억 4,600만 유로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고 2019년에는 프랑스에서 구글에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구글이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이용 계약 설명이 모호하고 제공 동의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수집 제한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 최소 이외의 정보는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상이할 수 있는데 만약 단순 검색 사이트라면 회원 가입을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 쇼핑몰이라면 아이디, 패스워드, 물품 수령 주소, 연락처 등이 해당된 것입니다. 이용자가 최소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는 금지되는데 필요 최소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의 필요 최소 이외의 정보는 이용자의 선택 동의를 획득한 경우 수집 이용 가능하며 법률에서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는 수집 제한에 예외에 해당됩니다.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이 금지되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 경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분리하여 별도로 동의를 얻은 경우 수집 이용 가능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수집 제한에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고유 식별 정보보다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도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하며 수집이 가능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이 금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유형으로는 본인 확인기관,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유만 제외하고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가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 거래 내용의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45조가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위반 사례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요금 감면을 위해 민감정보인 신체장애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미획득한 사례입니다.
선의로 이용자를 위해 수집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는 꼭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과도한 앱 접근 권한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입니다. 스마트폰의 프로그램 속에 개인정보 유출 명령어를 삽입해둔 후 손전등의 앱 실행 시 명령어 실행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손전등 앱을 이용한 고객의 위치 정보, 개인 일정 및 유심칩 번호 등을 해킹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H쇼핑몰이 보호 조치 없이 수탁사에 민감 정보를 전달한 사례로 판매 업체에 구매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엑셀 파일로 전달하면서 판매업체 직원에 의한 무단 열람 및 노출 등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유 식별정보 처리 제한. 이번에는 고유 식별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식별정보는 법령에서 지정한 국가가 관리하는 일정한 규칙의 번호로서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와 같이 이용자를 고유하게 식별 가능하게 만들어주므로 이용자의 별도 동의, 법령에서 요구 허용하는 경우 외에 원칙적으로 고유 식별 정보 처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동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 확인 기관,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을 살펴보면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 조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를 따릅니다. 고유식별정보 중에서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지며 이 중 앞에 6자리는 100년대를 뺀 생년월일로, 뒤 7자리는 성별, 최초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등으로 조합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조합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콜센터 상담 시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 시에는 해당 통화 상대방이 고객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과의 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 있으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고 법적 근거 또한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가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기타 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므로 금융회사 콜센터가 금융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실지 명의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통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이용한 본인 확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한 방법으로는 아이핀,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관련 법령의 일부 예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본인 확인 기관이란 방통위가 대체 수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입니다. 본인 확인 기관은 화면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로 연령 확인, 본인 확인 등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법령 준수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확히 주민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드 투어